63조 원. 이 돈이 석 달 만에 한국 증시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약 60조 원입니다. 나라를 지키는데 1년 내내 쓰는 돈보다 많은 금액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단 석 달 만에 한국 주식을 팔아 빼갔습니다. 그것도 갈수록 속도가 붙었습니다. 1월엔 980억 원, 2월엔 19조 5,580억 원, 3월엔 43조 5,050억 원, 3월 순매도 규모는 종전 최대였던 2월 기록을 불과 한 달 만에 2배 이상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새로 썼습니다.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기차처럼 팔수록 더 빠르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4월 들어 뭔가 바뀌었습니다. 4월 들어 단 2주 만에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만 5조 1,470억 원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금액은 같은 기간 코스피 전체 외국인 순매수의 94.7%에 달합니다. 63조를 팔고 나간 외국인이 2주 만에 5조를 들고 딱 두 종목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게 단순한 반등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근본적인 흐름이 바뀐 걸까요? 중요한 것은 이 숫자 뒤에는 트럼프 관세, 중동 전쟁, 그리고 AI 반도체 수요라는 세 가지 힘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면 지금 이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63조 원 팔았다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이 싫어졌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그런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팔 수 있었던 건 그 전에 그만큼 많이 사뒀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터지기 직전인 올해 1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보유 비중이 37.18%로 2020년 4월 이후 약 5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주식 시장 전체의 37%를 외국인이 들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높아졌을까요? 지난해 하반기 내내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AI 반도체 붐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메모리 기업들의 수혜가 확실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불과 1년 만에 2배 가까이 올랐고 외국인은 그 상승의 가장 큰 수혜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법칙이 작동합니다.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은 팔기로 결심했을 때 그만큼 많이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2026년 2월 말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면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이란은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달러 가치는 급등했고 환율이 1,510원을 넘어 17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이 순간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받는 신호는 하나입니다. 위험자산 비중을 줄여라. 그들 입장에서 한국 주식은 위험자산 중에서도 특수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거래량이 충분히 크고 개방돼 있어서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시장입니다. 신흥국 중에 이 조건을 갖춘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급할 때 현금화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들고 있던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으니 가장 먼저 팔린 것도 그 두 종목이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18조 2,437억 원, SK하이닉스를 8조 1,492억 원 팔았습니다. 두 종목 합산 26조 원이 넘습니다. 기업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많이 들고 있으니까 많이 판 겁니다. 전쟁 발발 이후 코스피는 7% 넘게 하락했고 3월 한 달만 놓고 보면 19.08% 급락해 월별 하락률 기준 역대 네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무섭게 팔고 있다는 뉴스를 볼 때 먼저 물어야 할 건 이겁니다. 그들이 파는 이유가 한국 기업의 가치가 훼손된 것 때문인가? 아니면 외부 충격 때문에 일단 현금화하는 것인가? 그 둘은 전혀 다른 신호입니다. 이번엔 후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판단이 4월의 반전을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외국인이 왜 한국을 팔았는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63조 원을 팔았는데 왜 하필 그중 절반 가까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을까요? 다른 종목들은 왜 그렇게까지 안 팔렸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한국 증시의 민낯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가 약 25%, SK하이닉스가 약 15%입니다.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이 약 950개입니다. 그 950개 중 단 2개가 전체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시면 꽤 충격적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사고 파는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이 구조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아주 특수한 상황을 만듭니다. 글로벌 펀드가 한국 주식에 투자한다고 할 때 그 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 두 종목입니다. 그러니 팔 때도 이 두 종목이 가장 많이 팔립니다.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비중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산 시가총액은 2,000조 원대에서 1,500조 원대까지 밀려났습니다. 두 종목이 빠지면서 코스피 전체가 흔들린 겁니다. 시가총액 40%짜리 두 기업이 동시에 급락하면
나머지 948개 기업이 다 버텨도 지수는 속절없이 내려갑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게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외국인이 돌아올 때도 똑같은 구조가 작동합니다. 한국 주식을 다시 담으려면 시총 비중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먼저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목을 사봤자 지수 내 비중이 너무 작아서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돌아올 때도 이 두 종목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4월 들어 외국인이 복귀하면서 코스피 전체 순매수의 94.7%가 두 종목에 집중됐고, 삼성전자는 4월 들어 약 2주 만에 26%, SK하이닉스는 40%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달 하락분을 약 2주 만에 모두 만회한 겁니다. 이 흐름을 보면서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두 종목에 이렇게 집중돼 있는 건 좋은 구조일까요? 나쁜 구조일까요? 한편으로는 반도체가 강할 때 지수 전체가 함께 강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반도체 업황이 꺾이거나 외국인이 이 두 종목을 팔기로 결심하면 시장 전체가 흔들립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골라도 이 두 기업이 무너지면 계좌가 마이너스 되는 구조입니다. 한국 시장에 투자한다는 건 어느 정도는 이 두 기업에 베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올리겠다. 일자리와 공장이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성적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관세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웠던 게 무역 적자 축소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025년 미국의 무역 적자는 총 9,015억 달러로 관세 정책 시행 이전인 2024년 9,035억 달러와 비교해 사실상 차이가 없었습니다. 상품 부문 무역 적자는 오히려 전년 대비 2.1% 확대됐습니다. 중국산 수입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량이 사라진 게 아니라 멕시코, 베트남, 대만으로 옮겨갔습니다. 수입처가 바뀐 것이지 수입 자체가 줄지는 않은 겁니다. 그럼 일자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현재 미국 제조업 고용은 1260만 명으로 관세 정책을 발표했을 당시보다 9만 3천 명이 줄었습니다.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정책 아래서 제조업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미국 현장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조업이 호황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TV를 향해 소리를 지른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관세가 올라가면 수입 원자재 가격도 같이 오릅니다. 미국 공장들은 해외에서 부품을 들여와 완제품을 만드는 구조인데 원자재 값이 오르면 생산 비용이 늘어납니다. 보호를 받는 것 같지만 실상은 비용 압박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관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약 90%는 결국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떠안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도체 이야기를 꺼내야 합니다. 관세로 망가진 건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이었는데 정작 AI 붐이 만든 반도체 수요는 한국 기업 실적을 사상 최대로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제조업을 살리겠다고 했지만 첨단 반도체는 공장 하나 짓는데 10년이 걸리고 수십조 원이 필요합니다. 관세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AI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고대역 폭메모리 HBM, 엔비디아 칩 하나에 수십 개씩 달라붙어 들어가는 이 부품을 지금 당장 양산할 수 있는 곳이 어딥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세 곳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술력 기준으로 앞서 있는 곳은 SK하이닉스입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는 동안 미국의 AI 기업들은 한국 반도체 없이는 칩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관세로 무너뜨리려 했던 글로벌 공급망이 오히려 한국 반도체의 위상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한 셈입니다. 이 아이러니가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4월 7일 아침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133조 원,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 분기 기준 처음으로 매출 100조 원과 영업이익 50조 원을 동시에 돌파했습니다. 숫자만 봐서는 얼마나 충격적인 수치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당초 업계에서 영업이익이 4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실제 결과는 그것을 크게 웃도는 57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전망치 자체가 이미 역대급이었는데 그 전망마저 가뿐히 넘어선 겁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더 극적입니다. 1년 전 같은 분기 영업이익이 6조 6,600억 원이었습니다. 1년 만에 영업이익이 755%뛴 겁니다. 8배 넘게 불어난 셈입니다. 무엇이 이걸 만들었을까요? 업계에서는 반도체 부문에서만 50조 원, 그중 디램에서만 41조 원 이상을 벌어들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디램 메모리 가격이 11개월째 상승해온 결과입니다. 1분기 디램과 낸드 가격은 전 분기 대비 약 90% 상승하며 초호황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HBM4가 고성능 AI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점도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HBM4가 뭔지 간단히 설명하면 AI 칩 위에 직접 붙어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주고받는 메모리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데 이걸 세계에서 가장 먼저 양산해서 출하하기 시작한 게 삼성전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선도해오는 사이 삼성전자도 따라잡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실적 발표가 단순히 삼성전자 주가를 올리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실적을 보고 다음날 곧바로 SK하이닉스를 대거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디램과 낸드 플래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이 정도라면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SK하이닉스의 숫자는 어떨지 자연스럽게 가늠이 됩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SK하이닉스 실적의 예고편으로 읽은 겁니다. 한 분기에 한국 메모리 두 회사가 100조 원에 육박하는 이익을 쏟아낸 것은 제조업 역사에 전례가 없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삼성전자 영업이익 57조 원을 하루치로 환산하면 약 6천억 원입니다. 하루에 6천억 원씩 법니다. 1분 단위로 쪼개면 약 4억 원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한 게 AI입니다.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는 투자가 한국 메모리 기업들의 이익으로 고스란히 흘러들어오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가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터진 다음 날 외국인의 돈이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로 더 빠르게 몰렸습니다. 삼성전자를 2조 원 담을 때 SK하이닉스는 2조 9천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왜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보다 아직 발표하지 않은 SK하이닉스에 더 많이 베팅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HBM이라는 시장을 봐야 합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AI 칩 바로 옆에 붙어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주고받는 메모리입니다. 엔비디아 AI 칩 한 개에 수십 개씩 달라붙어 들어갑니다. AI 칩이 두뇌라면 HBM은 그 두뇌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급하는 혈관과 같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HBM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위치가 특별합니다. 엔비디아 HBM3 이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물량 기준 점유율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도 납품하고 있지만 SK하이닉스가 전체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독점적 구조입니다. 차세대 제품인 HBM4에서도 비슷한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UBS는 2026년 엔비디아의 차세대 루빈 플랫폼에 탑재될 HBM4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가 약 70%의 점유율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위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SK하이닉스는 2024년 3월 HBM3를 엔비디아에 처음으로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대량 양산 체제를 갖추고 납품에 성공한 겁니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선점한 위치는 쉽게 뒤집히지 않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미 검증된 공급사를 갑자기 바꾸는 건 큰 위험 부담입니다. SK하이닉스가 먼저 들어간 그 자리가 지금 70%짜리 점유율로 굳어진 겁니다. 그러니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실적을 보고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디램과 낸드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고 있다면 HBM 시장의 70%를 쥔 SK하이닉스의 실적은 어떨까? 2026년 HBM 시장 규모는 58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5조 원 규모로 전망되는데 그 시장의 70%를 가진 기업의 이익이 어느 수준일지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증권가의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삼성전자 실적 이후 빠르게 상향됐습니다. 공식 컨센서스는 약 34조 원이었는데 일부 증권사들은 40조 원을 넘볼 것으로 봤습니다. 2025년 한 해 전체 영업이익이 47조 2천억 원이었는데 올해 1분기 하나만으로 그 대부분에 육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6년을 1990년대 호황기와 유사한 슈퍼사이클로 정의하며 글로벌 디램 매출이 전년 대비 51%, 낸드는 45%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K하이닉스를 이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자로 꼽았습니다.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이게 과거 반도체 호황과 무엇이 다른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반도체 호황은 주로 스마트폰이나 PC 수요가 폭발하면서 왔다가 갔습니다. 수요가 넘치면 공장을 더 지어서 공급을 늘리고 가격이 내려가면 불황이 왔습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면이 있습니다. 고객들은 연간 단위를 넘어 3년에서 5년 장기 공급 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산업이 분기 시황 장사에서 계약 산업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한번 지으면 수년간 운영합니다. 메모리가 부족하면 AI 서비스 자체가 멈춥니다. 그러니 빅테크 기업들이 수년치 물량을 미리 계약으로 묶어두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사이클이 과거와 다를 수 있다는 근거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내용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이 왜 돌아왔고 실적이 얼마나 좋은지, 슈퍼사이클이 어떤 구조인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숫자가 좋을수록 리스크를 더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반도체 업황이 항상 좋았다면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의 추격입니다. 중국의 YMTC와 CXMT가 정부 보조금과 자국산 장비를 등에 업고 메모리 물량 폭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신규 생산 라인을 가동하며 월 12만에서 14만 장 수준으로 생산을 확대하는데, 이는 전 세계 공급량의 약 8%에서 10%에 해당합니다. HBM 같은 최첨단 제품에서는 아직 기술 격차가 큽니다. 중국 CXMT가 HBM3 양산에 성공하며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약 3년으로 단축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3년이 긴 시간처럼 들릴 수 있지만 반도체 사이클은 빠르게 돌아갑니다. 더 현실적인 위협은 범용 낸드와 디램입니다. 중국이 저가 범용 제품을 대량으로 쏟아내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성도 타격을 받습니다. AI 전용 메모리에서 번 돈을 범용 제품에서 잃는 구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문제입니다. 파운드리는 다른 회사가 설계한 칩을 대신 찍어내는 사업입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파운드리 부문은 여전히 아픈 손가락입니다. 2025년 기준 TSMC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69.9%인 반면 삼성전자는 7.2%에 그쳤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이미 4위로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57조 원이라는 엄청난 이익을 냈지만 그 대부분은 메모리에서 나왔습니다. 메모리 업황이 꺾이는 시점이 오면 파운드리가 버텨줘야 하는데 지금 그 기반이 탄탄하지 않습니다. 이익 구조가 메모리 하나에 지나치게 쏠려 있다는 건 호황일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불황이 오면 바로 드러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피크아웃 시점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반도체 경기 확장세가 최소 2027년 상반기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한은은 이번 확장세의 지속 기간이 매우 유동적이라며 AI 투자 수익성, 빅테크 자금력, 기술 효율성 진전, 공급 여력 확충, 중국 기업의 추격 등 5가지 변수를 핵심 리스크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AI 투자 수익성이라는 변수가 가장 주목할 만합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가 실제로 충분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점에 빅테크 기업들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투자를 줄이기 시작한다면 메모리 수요는 빠르게 식을 수 있습니다. 과거를 보면 이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 슈퍼사이클, 2021년에서 2022년 슈퍼사이클, 두 번 모두 정점 이후 급격한 하락이 따라왔습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말은 그때도 나왔습니다. 지금 주목해야 할 지표는 단순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아닙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설비 투자 계획입니다. 그 숫자가 늘어나면 메모리 수요도 늘고, 그 숫자가 줄어드는 신호가 보이면 가장 먼저 메모리 기업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살 때와 팔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도 바로 이 숫자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63조를 팔고 나간 외국인이 왜 5조를 들고 돌아왔는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어떤 구조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까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만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외국인은 반드시 또 팔고 나갑니다. 이번에 돌아온 것처럼 언젠가는 또 떠납니다. 이건 비관론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운영합니다. 한국 주식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자산을 동시에 보면서 비중을 조절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으로 이동하고,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면 달러로 도망가고, 더 좋은 기회가 생기면 한국을 팔고 다른 나라로 갑니다. 한국 기업이 아무리 좋은 실적을 내도 그 결정과 무관하게 팔 수 있습니다. 이번처럼요.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는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첫 번째 기준은 외국인이 파는 이유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번 2월부터 3월 매도는 이란 전쟁이라는 외부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훼손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충격이 사라지면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돌아왔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기업의 실적 전망이 꺾였다고 판단해서 팔기 시작한다면 그건 다른 신호입니다. 주가가 빠질 때 그 이유가 외부 충격인지 아니면 업황이 꺾이는 건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그 둘이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빅테크 설비 투자 계획, 그 숫자가 바로 이 구분을 도와주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내가 들고 있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외국인은 단기에도 팔 수 있고 장기로도 들고 갑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대부분은 주가가 20%, 30% 빠지면 심리적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번 3월처럼 한 달 만에 코스피가 19% 빠지는 상황에서 그걸 견디고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버틸 수 없는 기간의 투자는 결국 가장 나쁜 타이밍에 팔게 됩니다. 외국인이 63조를 팔 때 그 물량의 상당 부분을 받아낸 게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5조를 사들이며 주가가 오를 때 이미 팔고 나간 개인들은 그 수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패턴이 이번에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2018년에도 2022년에도 반복됐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사는 게 기업의 가치에 베팅하는 건지 아니면 외국인의 흐름에 올라타는 건지를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 모두 틀린 전략이 아닙니다. 하지만 외국인 흐름에 올라타는 거라면 그들이 떠나기 전에 나와야 합니다. 그 타이밍을 맞추는 건 전문가들도 어렵습니다. 기업의 가치에 베팅하는 거라면 단기 주가 흐름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연간 200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주가가 20% 빠질 때 팔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자신이 어떤 이유로 들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외국인은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언제 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팔기로 결심했을 때 그 속도는 살 때보다 훨씬 빠릅니다. 63조가 두 달 만에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돌아온 5조는 그 63조의 8%도 안 됩니다. 이번 영상이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외국인이 산다는 뉴스에 흥분하기 전에 그들이 왜 사는지, 무엇이 바뀌면 또 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을 습관처럼 갖게 된다면 다음번 셀 코리아가 왔을 때 조금은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